자, 나머지 경매 관련 용어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기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에서 항고라는 제도가 소송 절차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결정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라 합니다. 시험 범위를 보시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습니다.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라고 배우시고요. 경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할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한다라고 해요. 항고는 즉시 항고, 보통 항고 있는데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 자, 경매에서 항고를 할 때는 고의성 항고를 막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을 공탁한다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고 보증금은 이미 낙찰이 된 다음에, 최고가가 나온 다음이니까 매각 대금의 10분의 1로 항고 보증금을 공탁한다,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혼 관계, 법률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법률혼 관계,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 사실혼 관계이고, 이건 시험 범위로 보시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한번 나오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그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민법에 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인 2촌 이내 친족은 당연히 승계받는데,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 똑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승계를 받습니다라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한다 할 때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승계 규정이 있다, 그때 한번 나오는 것이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특례조항이 인정됩니다 할 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할 때 그때는 법률상의 혼인관계 있는 사람을 따지고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사람은 특례조항이 없다, 그렇게 전체 시험 범위에서 두 번 정도 나눈 겁니다. 밑에 입찰이란 단어는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이전에 입찰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수 신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입찰 보증금을 낸다 했는데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을 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경매 종류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용어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출제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밑에 나와 있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를 구분하시는 게 간혹 모의고사 등에서 아주 옛날 기출문제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하고 상대적인 개념인데, 임의로 경매 신청하지 못합니다는 말은 반드시 집행 권한이 필요한 것이 강제 경매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임대차가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할 때,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을 조정해서 존속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소송을 겁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얼마 지급하라고 이행 판결을 내리죠. 이 이행 판결을 경매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서 집행 권한이라고, 옛날엔 채무, 특정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문서를 해서 채무 명의를 했는데, 어쨌든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판결문인, 같은 말 집행권은 채무 명의에 있어야 합니다. 임의 경매는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기가 경관 후에도 채무 변제가 없으면 저당권자가 집행권은 관계없이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 잡고 있는 특정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임의경매이고 물건이 아닌 일반 금전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서 집행권은 채무 명의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라 합니다. 담보 잡고 있는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 경매하는 것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임의경매라고 한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집행권은 방금 전에 뭐 할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강제경매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강제경매하고 연관되는 단어가 집행권은입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은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겠죠. 그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 일락조서 등이 되겠다. 집행권은 전체 수업 과정에서 2번, 3번 나오는 것이 집행권원이다 라고 하시고 가장 기초가 강제경매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집행권원입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압류란 말을 씁니다. 그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매에서 압류가 되었다고 할 때는 경매 민사집행법, 경매 균형을 담고 있는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가 되었다 할 때는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 썼다면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가 있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게 되면 그때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언제인가 해서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송달되거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때 그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정도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가한다는 말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입찰 붙여서 판다. 매각하는 행위를 환가한다. 그래서 환가 절차라고 이야기하는데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을 입찰을 붙이게 되고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매각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때 환가 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환가 되면 나머지 절차가 채권자들 배당하겠죠. 입찰, 환가, 배당으로 이어지는 게 경매 절차이다 할 때 환가 이런 말을 씁니다. 가격으로 바꾼다는 것이 환가입니다. 송달한다는 것은 일정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송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렇게요. 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법원이 내가 확인해 보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 요건을 갖춰서 경매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할 때 송달 개념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용어 때문에 틀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반드시 익혀야 될 게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란 말은 일단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데 법원에 가서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촉탁해서 하는 등기 이름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등기부에 공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줄여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채권자 중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인데 그 채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인 경매법원이 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저당권자가 있다, 압류, 가압류가 있다, 임차권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사실을 법원이 아는 경우죠. 아는 경우니까 법원이 아니까 배당 요구는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배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매 논문 부동산이 주택이고 상가 건물이면 확정일자 받은 우선 변제권 또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맞지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 배당받을 채권자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배당을 받고 싶으면 법원이 정하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을 요구해야만 순위에 따른 배당이 되지, 법원이 모른다, 등기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이것이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까지 정해주는가? 경매하는 날짜가 매각기일입니다. 매각기일, 경매 날짜, 옛날에 입찰기일이랬는데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준다.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 날로 정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것이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는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채권자는 간단하게 경매 신청한 사람을 압류채권자를 합니다.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은 옛날에 입찰기일이라 했는데 경매하는 날짜가 매각기일, 방금 전에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줍니다 할 때 매각기일 나오고, 입찰 매각한 다음에 낙찰자 나오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확인해서 하자가 없으면 허가 결정, 하자가 있으면 불허가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가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기일 후 1주 이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에 대해서 허가 결정 받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판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면 허가 결정,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결정. 그래서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날짜가 매각 결정기일이다.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은 경매하는 날짜인 매각기일부터 일주 이내에 지정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매각 결정기일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범위이죠. 자, 그 다음에 경매 용어에서 기일 입찰 방식, 기간 입찰 방식이 있는데 현재 민사집행법에서 부동산 경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 방식, 기간 입찰 방식, 호가 경매 있는데 해당 경매 법원에서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합니다. 가액이 작은 것은 굳이 입찰표를 쓸 필요 없이 가격을 부르게 해서 최고가가 나오면 세 번 가격을 불러주고 낙찰제로 결제하는 것이 호가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방법이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 기일 입찰 방식입니다. 매각 기일, 경매 날짜가 잡히면 그날 하루에 해당 집행법원, 경매법원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입찰표를 작성해서 최고가 차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기일 입찰 방식이다. 기간 입찰 방식은 시험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기일 입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기일 입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기간 입찰 방식이다. 어떤 단점이 있는가? 기일 입찰 방식은 우량 물건이 경매에 넘어오면 낙찰받기 위해서 직접 법원에 다 가야 됩니다. 가니까 경매 브로커들이, 조폭들이 오죠. 경매 브로커들이 입찰을 방해한다. 일반인들. 그래서 입찰 방해에서 경매 브로커들이 짜고 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그래서 경매 제도에서 채권자가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고 낙찰가가 높아야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권리 보호가 되는데 기일 입찰 방식에서는 경매 브로커가 입찰 방해를 하니까 낙찰 가격이 낮아지니까 채권자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 방식은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먼저 입찰 기간을 줍니다. 이 경매 부동산 기일 입찰 방식을 한다 할 때는 1주에서 1월 이하 기간을 정해서 입찰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주는 것은 기일 입찰 방식은 직접 법원에 가야 되지만 법원에 가니까 누가 있고요? 브로커가 방해하니까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법원에 올라올 필요 없이 법원이 정해주는 입찰 기간 내에 입찰 봉투를 해당 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 경매 브로커가 설치할 수가 없죠. 각 집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조건대로
입찰 기간이 정해지면 등기 우편으로 입찰 봉투를 우편 발송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경매 브로커 건절 나오게 되면 기간 입찰 방식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금 이란 말은 방금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죠. 경매하는 경매하는 날짜가 매각기일이고 매각기일 날 입찰한다는 것은 이전 표현이고 입찰 신청한다. 그것을 현재는 매수 신청한다. 경매 부동산을 내가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것이 이전의 입찰 신청이고 입찰 보증금을 현재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다 할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 시험에 거의 나온다 보시면 되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는 법원에서 경매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입찰하겠습니다 해서 결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습니다. 1억이 최저가인데 1억 5천을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 그럼 이 사람이 하자가 없으면 매수인이 되고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가져가겠죠. 근데 법원 경매는 채권자 권리 구제이기 때문에 최고가만 뽑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고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경매해야 되니까 경매 절차가 지연되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포함되니까 일정 금액 이상 매수 신청한 사람에게 최고가가 보증금을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것을 차순위 매수 신고이고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은 최고가에서 보증을 빼죠. 그럼 1억 5천에서 보증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냈겠죠. 요 뺀 금액 1억 4천을 넘는 가격 초과하는 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격이 있으니까 최소한 1억 4천은 넘어야 한다. 초과니까 1억 4천 100만 원이면 차순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자에 대해서 차순위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내가 입찰한 1억 4,100 내고 가져가겠다고 허가해달라고 신고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기일 2입찰 방식도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습니다. 하루에 2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 뭐인가 하니까 하루에 한 번 하고 유찰시켜버리면 낙찰자가 안 나와 낙찰이 안 돼버리면 한 달 후에 매각기일을 다시 잡히면 최저가가 1억이다. 유찰돼 버리면 최저 매각 가격을 20%에서 30% 떨어뜨리면 2회차는 7천만 원과 시작하고 다시 유찰되면 7천만 원 내에 30%니까 2,100만 원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4,900만 원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러면 누가 보호가 안 됩니까?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범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 하겠다는 겁니다. 오전에 한 번 1억 가지고 경매했다가 유찰되면 오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할 때 최저가 1억 원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보다는 2번 하게 되면 낙찰률이 높아지니까 채권자 권리 구제 범위가 넓어졌다. 그것이 1기 1입찰 방식이고 앞에 나왔던 기간 입찰 방식하고 1기 1입찰 방식은 현재 민사집행법에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지막 정리할 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세매각하고 재매각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험은 재매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2가지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경매 진행 1억 최저가 보증금 1,000만 원 냈습니다. 경매 진행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해주면 최고가 매수인고인은 법원이 정해주는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십시오라고 기한을 통지받으면 이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차순위 매수신고인 네가
대금을 내십시오라고 차순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기한을 정해줬는데 차순위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가져가겠죠. 근데 차순위까지도 대금을 지급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매를 재매각이라 합니다. 그런데 재매각 사유하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하게 되는 재매각 요거 빼고 나머지 새로 하는 경매를 다 세매각이라 해요. 대표적인 것이 1억 최저가 불러주고 입찰하겠습니다 하고 불렀는데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다. 소위 유찰이죠. 유찰되면 대금 납부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매각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할 때만 재매각이고 나머지는 다 세매각이다 구분하시고 그러면 세매각 재매각 할 때 처음에 정해졌던 최저매각 가격을 낮춰서 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유찰은 1억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안 들었다 그 말이니까 2회차 할 때는 상당히 최저가를 낮추고 20%에서 30% 낮추고 하지만 재매각은 이미 낙찰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추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만 재매각이고 최저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춥니다 할 때는 세매각 중에서 유찰일 때만 낮춥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매각은 매수 신고인이 없다. 이게 유찰이죠. 다시 날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유찰로 인했을 때만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저감시킨다. 저감률을 적용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재매각은 이미 낙찰된 이유이기 때문에 재매각하여도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시킨다. 저감률 적용이 없다는 말은 최저가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는 것이 저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매수인은 낙찰자를 말합니다. 경락인 낙찰자, 현재는 매수인을 합니다. 인도명령 제도. 자, 이전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을 때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 걸면 기본 1년, 2년씩 그냥 가게 되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낙찰자, 현재 매수인이 되었다면 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해야 되는데 나한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소위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나한테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나한테 인도하라고 명령 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인도명령 신청 제도이고 요건은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 취득했죠? 6개월 이내에 법원에 가서 인도명령 신청해야 한다. 뭐 시험에 아직까지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금 납부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그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이것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 공유사가 대리권 범위 안에 필요한 부분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입니다. 기본 내용은 공유물이 있다. 갑하고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 지분 2분의 1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고 을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잡고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썼습니다.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지분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공유물 지분 경매이다. 그러면 1억 불러주고 경매하겠습니다 해서 1억 5천이 최고가가 나왔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낙찰업자로 바뀌면 다른 공유자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나오면 내가 1억 5천 그대로 갑이면 내가 그 지분을 우선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업 공유사가 지방 법원장으로부터 대리인 등록을 받아서 대리권 행사할 때도 공유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해달라고 대리권 주면 법원에 가서 공유자를 대리해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것도 대리권의 범위가 있다. 그 정도가 우리 시험 범위와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압류부동산 공매는 공매가 안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공매가 종류가 압류부동산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그 다음 유익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특징만
압류 부동산 공매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자산관리공사 세금을 체납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달라고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압류부동산 공매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산관리공사 절차이고 한데 경매와는 똑같다. 이게 특징입니다. 비업무용이다는 말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 자본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아서, 업무용 아니죠? 다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유익부동산 공매는 더 낯설죠. 부실채권 정리기금이란 돈 가지고 기업, 금융기관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다음에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익부동산 공매. 부실채권 정리기금 나오면 유익부동산.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자본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파는 것이 비업무용. 경매하고 똑같은 것이 압류부동산 공매. 그 정도 특징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협의해서 파는 게, 임의로 조건을 협의해서 파는 게 수의계약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매수신청 대리인입니다. 자, 현재 법원 경매 절차에서 대리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3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이 가능했던 영역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개정하면서 부칙개업공인회사처럼 무자격자는 빼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나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지방법원장 찾아가서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입니다. 대리인이 되게 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대리인 등록증을 내달라고 신청하면 지방법원장이 대리인 등록 신청을 받고 14일 이내에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는 것 이외에 지방법원장 명의의 대리인 등록증을 게시하게 되면 변호사, 법무사처럼 대리 입찰할 수 있는 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고, 이건 따로 대법원 규칙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원에 등록한 사람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고,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하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에 나오는 기본 용어를 쭉 정리해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수업 과정에서 여기에 살을 붙여서 더 시험 범위에 시험에 준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내용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